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공감했던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연애를 하던 남자친구와 양가 부모님 모두 결혼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비 남편은 대학 졸업 후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자격증 준비로 매일 도서관을 갔었는데 예비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헌신적이었고 애정을 정말 많이 줬어요. 처음 만났던 날 이후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부담스러워 거절을 했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들이댔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요. 대학도 멀쩡히 졸업했어요.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화영 씨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입장이라서 당당하게 들이댈 수 없지만 저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화영 씨랑 만나보고 싶습니다. 화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당장 만나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화영 씨는 무슨 공부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요.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거면 지금 이렇게 오셔서 저랑 얘기 나눌 때가 아닌 거 아니에요? 제 친구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저랑 만날 틈도 없이 엄청 열심히 공부하던데. 그리고 전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도 없어요. 에이, 제가 연애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친하게 지내자는 거죠. 화영 씨는 어디 살아요? 저는 요 근처에 살고 있어요. 뭐 남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고시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그건 안 맞고 제 스타일대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래봬도 저번에는 첫 시험이었는데 몇 점 차로 아쉽게 떨어졌다고요. 그럼 더 아쉬워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랑 노닥거릴 시간도 없으실 것 같은데. 저 연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누구랑 친하게 지낼 생각도 없어요. 저도 준비하고 있는 공부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말 거시면 여기는 못 올 것 같네요. 아이, 화영 씨,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밥도 한번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면 좋잖아요. 저도 여기서 오래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 걸어본 적 처음이거든요. 누가 저랑 같이 연애 지금 당장 하재요? 그냥 서로 알아가면서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보니까 화영 씨도 늘 혼자서 와서 공부하다 가잖아요. 혼자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 안 외로워요? 그냥 여기서라도 친하게 지내자고요. 예비 남편은 제가 아무리 쌀쌀맞게 굴어도 능글맞게 와서 농담도 던지며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록 아랑곳하지 않고 점심시간이면 같이 밥 먹자며 다가오고 갈 때가 되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호들갑 떠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전 예비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걸 도와주려고 자격증에 합격하고서도 매일 도서관에 같이 가주었어요. 공부하는 예민한 편 옆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중요하다는 건 정리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주면서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남들처럼 달달한 연애를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며 말을 했지만 전 그런 것도 데이트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보냈어요. 화영아, 이렇게 매일 도서관만 오는 거 지겹지 않아? 남들은 연애한다고 하면 놀이공원도 가고 바다도 가보고 여행도 가보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벌써 6개월이나 사귀었는데도 어디 한 곳 가본 적도 없고 매일 이렇게 도서관만 오는데 미안해.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원준 씨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작년에 아쉽게 떨어졌다며.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 될 수 있을 거야. 다른 것보다 얼른 원준 씨가 원하는 시험 합격해서 그 다음에 열심히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다른 건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나는 화영이 안 만났으면 어쩌을까 싶네. 처음 도서관 왔을 때부터 내가 딱 알아봤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도서관은 안 와도 돼. 아, 그러면 아예 만날 시간이 없나? 그럼 점심 먹을 때만 와. 화영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빨리 합격할게. 합격하고 나면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신나게 데이트하자. 근데 오늘 점심은 뭐야? 어제는 영 부실하긴 하더라. 공부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아니, 화영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으면 집중도 잘 되고 좋잖아. 아, 오늘 점심? 오늘 그냥 떡갈비랑 밥이랑 싸웠는데 이것만 먹으면 부족해? 그래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졸린다고 해서 신경 써서 싼 건데.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싸볼게. 안 그래도 원준 씨 중간에 출출이 하는 거 같긴 하더라. 그래서 과일 좀 싸왔거든? 나중에 배고프면 그거 먹으면 되니까 말해줘. 과일? 아, 그거 화장실 많이 가서 별론데. 어쨌든 화영이가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서 기쁘다. 역시 화영이밖에 없어. 엄마한테도 네 얘기 진짜 많이 했다? 엄마가 그런 거 살뜰하게 챙기니까 너무 좋대. 화영이 벌써부터 엄마한테 점수 땄네? 나중에 엄마가 화영이 진짜 잘해줄 거야. 그때는 예비 남편이 준비한다는 공무원 시험 내조를 해주는 게 전 사랑이라 생각을 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남편을 보기 위해서는 같이 도서관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생각보다 집중을 잘 못했고 공부하면서 졸기도 하고 딴짓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던 전 불안하기도 했지만 옆에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점점 도시락을 싸가도 메뉴가 부실하다, 맛이 없다며 불평하는 예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결과는 합격하지 못했죠. 전에 비해서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지만 하나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원준 씨, 괜찮아. 이것 봐, 하나 차이밖에 안 나잖아. 다음에는 진짜 합격할 수 있겠다. 그렇지? 저번 시험 점수랑 비교해도 진짜 많이 올랐네. 원래 공무원 시험은 장기간으로 봐야 한다잖아. 원준 씨도 그 전에 공부했던 게 아니라서 3, 4년은 공부할 생각이었다며.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원준 씨 열심히 잘 본 것 같아. 아,
너무 아깝다. 하나만 맞았어도 합격하는 건데. 아니, 그러게. 내가 도서관 오지 말라고 했었잖아. 하영이 너 오면 집중도 안 되고 신경 쓰여서 내가 그런 말 했던 건데. 내가 아무리 3, 4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번에는 합격할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렇게 성적으로 보니까 더 마음 아프네. 오늘은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좀 쉬어야겠다. 화영아, 미안. 내가 예민해서 그냥 말이 헛나왔나 봐.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알지? 내가 너 만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 잡았잖아. 내일부터 공부할 거거든. 근데 점심을 좀 일찍 먹으려고. 11시에는 도시락 가지고 와줘. 그래. 원준 씨도 열심히 했으니까 상심한 거 나도 알고 있어. 오늘은 푹 쉬어. 나도 그냥 가볼게. 원준 씨, 나 때문에 집중 안 되면 도시락도 그냥 가지고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내가 가서 원준 씨 집중하고 있는 거 깨트리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건 생각도 못 했네. 에이, 무슨 소리야. 네가 도시락 싸주니까 내가 점심 든든하게 먹는 거지. 오늘 술 마시면 내일은 해장해야 되겠다. 저번에 화영이가 만들어준 육개장 맛있더라. 그거 내일 끓여서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리고 내 친구도 내일은 자격증 준비한다고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거든? 2인분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알지? 예비 남편은 그 후 2번의 시험을 떨어지게 되었어요. 처음 떨어졌을 때는 금방 정신을 차렸지만 2번의 시험에 떨어지고 난 후에는 정신을 차리지 않는 듯 했죠. 시험에 떨어진 이후에도 도서관은 매일 왔지만 집중은 전보다 하지 못했고 매번 친구들을 불러내 조금 공부하다가 친구들과 놀다가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싸웠지만 예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러던 중 도서관 근처로 오셨던 예비 시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절 이미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시더라고요. 원준이 요즘 어떠니?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 같니? 아니, 내가 보니까 매일 친구들 불러다가 노느라고 바쁜 거 같아가지고 말이야. 나도 나지만 너도 원준이가 시험 붙어서 일하고 다니는 거 원하지 않니? 그러면 너도 옆에서 말려야 할 거 아니야? 저렇게 매번 친구 불러 놀고 다니는 거 그냥 둘 거니? 도시락만 싸들고 다니면 뭐해? 정작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너라도 옆에서 다독여서 공부하게 시켜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제 공무원 합격 안 시킬 거야? 저도 계속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굳이 화를 내고 싸우면서 그래야 할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원준 씨한테도 계속 말은 하고 있어요. 저번에 시험 못 본 게 자꾸 걸리는지 자리에 앉으면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곳으로 옮기면 네가 돈이라도 내줄 거야? 에휴, 제 집에도 좀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여자친구가 된 게 고작 도시락만 싸고 다니면 되겠어? 이런 것도 주변이 편한 애야. 남자는 집중해서 자기 할 일 찾고 그러는 거야. 도시락만 싸주지 말고 애가 공부하고 있을 때는 가서 청소랑 빨래랑 좀 해주고 그래라. 어차피 너 원준이랑 결혼할 생각 아니니? 니들 나이도 있고 30대 되기 전에 결혼은 해야 되잖아.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요. 다행히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서 좀 시간이 여유롭긴 하지만 제가 원준 씨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도시락도 요즘은 겨우겨우 싸고 있긴 한데
너무 걱정되시면 그냥 제가 여기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도시락 직접 싸고 다니라는 거야? 아니면 사 먹고 다니라고? 아이고, 공부하느라 힘든 애한테 밖에서 사 먹으라는 말이 나오니? 너는 참 도시락 싸는 게 뭐 별거라고. 나중에 너 원준이랑 결혼하면 아침부터 싹 다 차려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나마 원준이 입맛이 안 까다로우니까 다행이지. 어쨌든 너 이렇게 해놓고 원준이 공무원 안 되면 결혼 안 하겠다 입싹 닦는 거 아니지? 나 지켜볼 거야. 첫 만남부터 예비 시모는 저에게 예비 남편의 내조를 더 해야 한다고 강요하셨어요. 그때는 어버버 하면서 알겠다고 했지만 점점 생각을 해보니 아무 사이도 아닌 단지 여자친구였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비 남편과의 관계에 회의감이 느껴질 때쯤 어찌된 일인지 예비 남편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제 태도가 변하는 걸 보고 깨달았다며 얘기를 해 주더군요. 요새 나 진짜 열심히 하는 거 같지 않아? 솔직히 저번에 시험 떨어지고 나서 다 포기할까 싶었는데 화영이 하는 거 보고 내가 정신 차렸지. 내가 조금만 더 그랬더라면 화영이 너 나 떠났을 거잖아. 엄마가 그러더라. 엄마가 너한테 이런저런 말해봤는데 너 마음 떠난 거 같다면서.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시겁했는데. 나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요즘은 친구들도 안 부르고 밥도 군말 없이 먹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원준 씨,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아깝게 떨어지긴 했지만 원준 씨 요새 통 공부도 안 했고 작년에도 솔직히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심산으로 공부한 건 아니었잖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알아. 내가 딱 정신 차렸다니까. 안 그래도 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하면 너한테 당당하게 프로포즈 할 거야. 우리 벌써 사귄 지 2년이나 넘었어. 화영이 하는 일도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지. 일하면서 나 내조해주느라 바쁜 거 다 알고 있어. 도시락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싸주고 정말 고마워. 알면 좀 열심히 해. 원준 씨 도시락 싸는 건 내 마음이라 정성 다 담아서 싸주는 거야. 우리 벌써 2년 넘게 만났는데 제대로 데이트 한번 해보지도 못했잖아. 얼른 합격해서 우리 진짜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보자. 나 마지막으로 믿을게. 예비 남편은 그 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회의감을 느끼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내조에 열정을 다했어요. 도시락도 매일 싸줬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집 청소, 빨래며 쉬는 날이면 가서 열심히 정리를 해줬습니다. 예비 남편은 말 그대로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난 후 예비 남편은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어요. 합격 소식이 들리기 전에 예비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화영아, 우리 벌써 3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어. 난 지금까지 같이 시간 보내면서 너랑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 느껴졌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결혼하자. 아직 공무원 시험 합격된 건 아니지만 합격한 게 아니더라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시험에 합격을 하던 하지 않던 우리 결혼하자.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결혼한다면 너랑 하고 싶다고. 정말? 원준 씨,
나도 원준 씨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 당연히 있지. 이렇게 들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 원준 씨가 공무원 합격을 하던 안 하던 나 솔직히 상관없어. 이번에 합격하지 못해서 다른 일 시작하겠다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양가 부모님께 얘기는 먼저 드려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집에서야 무조건 내가 좋다면 환영하실 거야. 근데 우리 사귀면서 화영이 가족들 한 번도 안 본 거 알고 있어?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준 적이 없어서 나 진짜 궁금하긴 했어. 왜 나한테 가족들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던 거야?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는 사람 아니야. 네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자랐든 아무 상관없어. 일부러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굳이 말해야 하는 걸까 싶긴 했거든. 원준 씨가 이렇게 말해주니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 다음에 가족들 소개해줄게. 지금은 원준 씨도 면접도 준비해야 하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으니 준비해야 할 게 많잖아. 원준 씨 생각은 내가 알았으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급한 거 먼저 준비하자. 알았지? 사실 예비 남편은 연애를 하고 나서부터 줄곧 제 가족들을 궁금해 했습니다. 사는 곳도 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예비 남편도 매일 공부를 하다 보니 저희 가족들과 마주칠 일이 없어서 더 궁금해 했죠.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연애하는 내내 가족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마치 숨긴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예비 남편은 프로포즈를 하고서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단은 합격까지도 발표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 공무원 시험 결과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비 남편은 공무원에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있었는지 합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후 한참 결혼 얘기가 나오던 도중에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파혼 선언을 했어요. 원준 씨, 갑자기 헤어지자는 게 무슨 말이야? 일이 힘들어서 그래?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말에 인사 가자며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솔직하게 좀 얘기해줘. 나 진짜 혼란스러워서 그래. 3년 넘게 사귀고 결혼 준비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헤어지자는 게 말이나 되냐고. 너 언제까지 나 속이려고 했어? 내가 안 그래도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걸리는 게 있으니까 속이려고 했던 거였어.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냐? 그래. 뭐 창피하고 그래서 숨길 수 있다고 쳐.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사실대로 털어놓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날 기만하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정확히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 내가 뭘 숨겼다는 건데? 뭘 숨겨서 이렇게 기만했다고 난리냐고. 어제는 결혼식장 알아보자 어쩌자 했던 거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갑자기 파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은 알고 계셔? 어머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나한테 이것저것 말씀하시더니만 갑자기 이러는 거 어머님도 알고 계시냐고. 왜 모르겠냐? 내가 다 말했는데. 너 진짜 소름 끼친다. 겉으로 하는 건 다 깔끔하고 멀끔하게 잘하고 다니더니만 다 사치였어?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너랑 결혼했으면 배가 망신할 뻔했네. 너 내가 조회해보니까 기초수급자더라. 참나. 기초수급자 주제에 결혼까지 하려고 숨겼던 거냐?
진짜 소름 끼친다. 더 할 얘기도 없고 네 변명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 말하자. 그나마 그동안 애정 갖고 사귀었던 세월이 있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지. 너 이거 사기죄야. 알아? 뭐? 기초수급자? 당신 혹시 내 정보 가지고 조회해본 거야? 조회해보고서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맞아? 그거 개인정보 무단으로 본 거 아니야? 무단으로 남의 정보 확인해 놓고서는 그것 때문에 나보고 속였느니 어쩌느니 지금이 발광하는 거야? 와, 나야말로 소름 끼친다. 내가 가족들 다음에 소개해준다고 했는데도 당신 조회를 해봤다고? 야, 네가 쪽팔리니까 나한테 말을 안 했겠지. 됐다. 조회 본 거 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이유가 있겠지. 기초수급자라니. 참나. 야, 너는 너네 집 형편 좀 생각해. 멀쩡히 옷도 바꿔가면서 입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 아유,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니? 결혼해서도 내 등골 쏙쏙 빼먹으려고 했냐? 와, 그래서 공무원 시험 잘 보라고 도시락 싸주고 난리 부르스 쳤던 거구나. 이제야 네 속내를 알겠네. 거지랑은 결혼 못하겠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예비 남편은 공무원이 되자마자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조회를 해본 듯 했어요. 그랬더니 기초수급자라는 기록이 나와서 바로 파혼을 선언했죠. 말을 더 해보려고 했지만 예비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들을 생각도 없는 듯 했어요. 거지와 결혼할 수 없다며 사라지라는 말을 듣고선 심장이 내려앉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전화 오던 시모도 그 이후로는 한 통의 전화도 없었죠. 몇 년 동안 내조하며 노력했던 게 이렇게 무시되는구나 싶어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나 전 시청에 볼 일이 있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이동이 있었는지 마침 거기에도 예비 남편이 있더라고요. 절 발견하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제 곁으로 다가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와, 아직도 너 나 쫓아다니냐? 안 그래도 내 뒷주사하는 사람 있다고 하길래 너구나 싶었는데 왜? 내가 마음 바뀌었을까봐? 아, 네가 기초수급자인데 뭘 내가 마음이 바뀌겠니? 끼리끼리도 몰라? 겨우 인사이동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구만. 여기까지 쫓아왔네. 너 계속 이렇게 나 찾아다니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아? 네 마음대로 착각하든지 뭐라든지 그건 네 자유인데 나한테 그딴 말 짓거리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줄래? 내가 여길 너 보러 왔겠니?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너 보러 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참 걱정된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내가 여길 왜 널 보러 왔겠어? 그럼 여길 네가 올 이유가 뭔데? 기초수급자가 시청까지 와서 뭘 하려고? 왜? 구걸이라도 하려고? 지원이라도 해달라고 말하려고? 야, 내가 아무리 너랑 사귀었다곤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챙겨서 도와줄 순 없어. 아직도 넌 인맥 이런 거 믿고 오는 거냐? 아무리 나 쫓아다녀도 소용없다니까? 뭔 개소리야. 너 쫓아온 거 아니라고. 나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 있어서 온 거거든? 너야말로 아무지 없는 사람 옆에서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네 자리 가서 네 할 일 하라고. 너랑 말 섞는 것조차 역겨우니까 제발 좀 사라져 줄래? 예비 남편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쳐다보니 아빠였어요.
반갑게 웃으며 다가가는 저를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놀라 잡고 말리는 사람은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친한 척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소스라치게 놀라 절 말리고선 아빠 앞으로 가 넙죽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선 저와 무슨 사이냐며 물어보았죠. 아, 사장님, 여긴 어쩐 일로? 안 그래도 이번에 사장님께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주신다고 해서 시장님이 한번 연락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원 때문에 오신 건가요? 시장님께서는 업무 보시고 계셔서 잠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 근데 이분이랑은 어떤 사이신지? 아, 제 딸입니다. 오늘은 시장님이랑 만나뵈려고 한 게 아니라 딸이랑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랑 아시는 사이신가요? 아까 멀리서 보니까 딸이랑 뭔가 얘기하고 있던데. 제가 올해 사업장 열었지.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딸은 여기서 계속 살았으니 알 수도 있겠네요. 네? 사장님 따님 분이시라고요? 아니 이분 기초수급자인데. 화영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 기초수급자 가정 아니었어? 아니 내가 그때 봤을 때 기초수급자였는데. 사장님, 그럼 사장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화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비 남편은 아빠의 말을 듣고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다른 지방에서 유명한 기업 사장님이셨거든요. 얼마 전에 지사를 옮겨 제가 살고 있던 지역으로 오셨는데 그때 이런저런 행정 처리를 하고 지역 내 기부까지 많이 하시면서 예비 남편이랑 여러 번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 사장님이 제 아빠라고 하니 예비 남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연락이 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예비 남편이 공무원에 합격하고 난 후에 조회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와 이름이 똑같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기초수급자로 살아왔던 것이고 주소지도 비슷하고 나이도 똑같아 저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예비 남편은 저에게 오해를 했다며 다시 만나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더라고요. 저 역시 자신을 못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냐는 헛소리를 하며 결혼하자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전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이 기초수급자란 말을 듣고서는 몇 년을 내조하면서 도와줬던 절 냉정하게 내쳤다가 잘 나가는 사업가 딸이라고 하니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게 속물처럼 느껴졌고 신뢰할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예비 시모까지 저에게 연락을 해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파혼을 통보한 이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었는데 아마 예비 남편에게 듣고 나서 부랴부랴 연락을 한 듯 싶었습니다. 화영아, 우리 진짜 좋았잖아. 솔직히 그때는 나도 너무 힘들었고 공무원 시험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네가 매일 도시락 싸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심지어 월세도 내줬던 거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때는 그냥 네가 사치를 하는구나 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집안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사는구나 싶어 철없는 애라고 생각 들어서 헤어지자고 했던 거야. 근데 나한테 사실을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왜 나한테 해명도 하지 않았어? 이런 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구나. 야, 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파혼 통보하고 내 전화며 다 차단해놓고서는 뭘 해명하라는 거니? 그리고 내 일하면서 네 집도 치워줘. 매일 도시락도 싸줘. 아프다고 하면 밤새 병간호도 해줘.
심지어 공무원 시험 내용 정리까지 해주는 여자친구 은혜도 모르고 버린 거 너 아니야? 그래 놓고 뭘 해명을 해? 그런다고 네 마음이 달라지는 거면 넌 그냥 속물이야. 그게 뭐가 속물이야. 솔직히 너도 생각해봐. 기초수급자랑 같이 살고 싶은지. 난 진짜 네가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어. 그래서 가족들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던 거구나 생각했다고. 나도 억울해. 네가 애초에 가족 얘기도 다 꺼내고 말했으면 내가 이런 일 없었을 거잖아.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니, 결혼하자. 우리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연애 말고 결혼하자. 헛소리 작작해. 우리 끝났고 아무 사이도 아니야. 넌 애초에 날 네 성공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는 걸 알았을 때 뒤도 안 보고 버렸지.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만나자고 해? 됐고,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으니 제발 좀 찾아오지 마. 너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 그동안 남의 정보 가지고 몰래 조회했던 거 다 신고할 거니까. 어떻게 남의 정보야. 네 정보인 줄 알고 조회했다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야. 화영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너한테 잘 듣지도 않고 파혼 선언하고 잠수 탄 거 다 잘못했는데 이건 네 잘못도 있잖아. 우리 쌤쌤으로 치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예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며 빌었지만 전 그런 모습에 더 정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예비 시모는 다시 만나는 것도 아닌데 제 집으로 예식장 팜플렛이며 웨딩 박람회 소식이며 이것저것 계속 보내셨죠. 몇 년의 세월을 제가 조건 없이 내조를 해줬을 때도 부족하다 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친정이 잘 산다고 들으니 한순간에 태도를 바꿔버린 사람들을 보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받아주지 않자 예비 남편은 아빠에게도 찾아가 자신이 혼인을 준비하던 남자친구라며 선언을 했습니다. 놀란 아빠가 저에게 전화를 해오면서 전 그동안의 사실을 모두 친정에 알리게 되었어요. 저도 화가 났지만 저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바로 아빠셨습니다. 아빠는 참지 않고 바로 예비 남편이 사적으로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 예비 남편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예비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제가 다 망쳤다며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셨죠. 전 그것도 모두 녹음했고 겁주는 말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예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소개팅이 들어오는 여자들의 정보도 다 조회를 해봤던 모양이더라고요. 다수의 내역이 존재하니 징계는 더 엄중하게 내려졌고 결국 의원 면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몇 년의 고생으로 이뤄낸 결과를 본인 손으로 놓쳐버린 거죠. 전 혼자 일하면서 쭉 살던 동네를 떠나서 어릴 적 살던 동네로 다시 이사를 왔답니다. 지금은 그때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배경으로 판단했던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밉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람의 배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고라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 때문인데요.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도 그 사람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2달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즐거운 여행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중이셨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아빠는 결국 차량이 전복되어 버렸고 그 사고로 2분 다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된 거였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사이 시부모님께서 장례식장을 방문해 주셨고 시모는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두운 얼굴을 하며 저를 바라보시는데 손에서 무언가가 느껴져 손바닥을 펼쳐봤더니 제 손에 쥐어진 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이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 말 없이 시모를 쳐다보았죠. 한꺼번에 2분을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위로가 되겠니? 그러니 부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거라도 받아라.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지? 사돈분들이 갑자기 세상 떠날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나저나 장례식장에 와주신 분들은 이게 다인 거야? 2분 다 그동안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구만. 자리가 꽉 차야 되는데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네. 밥이나 먹어야 쓰겄다.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은 먹을만 하거든. 대충 있다가 들어갈 테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눈이라도 좀 붙이든지 해라. 시모는 저에게 부의금이라며 구겨진 지폐 3만 원을 주셨어요. 저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보통 부의금을 봉투에 넣어 함에 넣지 않나요? 그런데 저에게 3만 원을 주셨던 시모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기분이 상하고 당장이라도 시모에게 달려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날은 저희 부모님의 장례였기 때문에 최대한 안 좋은 감정을 억누른 채 화를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부모님 영정사진에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별로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시모는 저를 바라보며 앉으셨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그게 정말이냐? 2분 다 생명보험이 들어있었다며? 방금 내 아들이 그러던데 사돈 어른이랑 안사돈 각각 3억씩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한테 직접 들어야 확실한 거니 너 입으로 얘기 좀 해봐라. 정말 3억씩 나오는 거니? 그럼 총 6억인데 그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 이게 웬 떡이니? 그렇잖아도 이번에 시애미가 살면서 평생 소원이 있었거든. 이참에 우리 집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떨 것 같니? 너희 집이랑 우리 집 합치고 사돈분들한테 지급되는 보험금 6억으로 우리 이번에 좋은 곳으로 이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얘기하나 그때 얘기하나 그게 다르진 않잖아. 48평 정도면 같이 사는 거 그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강뷰가 보이는 곳으로 이참에 이사 가는 게 어떻겠니? 모자란 부분은 대출 조금 더 받아서 가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준다면 이거 하나는 꼭 약속 지키마. 집안 살림은 내가 다 해줄게. 당연히 삼시세끼까지 포함이지.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참에 집 좀 넓히면 좋잖아.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고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될 거라고. 돈이 돈을 펀다는 거다. 그동안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참에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하면서 창밖에 보이는 한강을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니? 이럴 때 며느리 덕도 좀 보면 좋잖아? 내 말이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세상 떠난 너희 사돈이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동시에 세상 떠난 게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니까. 한 분이라도 목숨이 붙어 있었어 봐라. 그럼 그 돈 전부 다 병원비로 나갔었을 텐데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돈 나갈 필요도 없고 힘들게 평수발 들지 않아도 되잖아. 제일 깔끔하게 잘 떠나신 거야. 듣자 하니까 정말 못 들어주겠네요. 제가 지금 어떤 기분으로 앉아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생명보험금으로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도 분위기 파악하시면서 입을 여셔야죠. 어떻게 부모를 두 분 다 동시에 잃은 저에게 돈 얘기부터 꺼낼 수가 있는지 어머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하실 거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거 3만 원도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장례식장에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시면서 저한테 바라시는 건 정말 많으시네요. 어머님이랑 제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애미 부탁을 안 들어주겠다는 거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앞뒤가 꽉 막혀 있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상태를 좀 보세요.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아무리 부모를 잃은 충격이 크다고 해도 나는 시애미인데 얼굴을 붉히면서 대드는 게 말이 되니?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니까 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네. 당신은 이런 상황에 돈 얘기를 꼭 해야만 했어?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문제인데 정말 생각이 없는 거야? 당신들 관짝을 48평으로 해주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충격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걸 알면서 시모는 제 앞에서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 돈으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는 시모의 말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분노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급하게 자리를 피해 시부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힘든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꼭 그렇게까지 화를 냈어야만 해? 일단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누구보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오자마자 뭘 주셨는지 알아? 펴지지 않을 정도로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더라. 장례식장 한두 번 다니신 것도 아니실 텐데 왜 그런 행동을 보이셨을까? 우리 집안을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열을 올리지 않고 힘들게 참고 있었어. 부모님 장례식이니까. 그런데 맨정신으로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나한테 부모님 생명보험금으로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보험금 나온 걸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당신 앞에서 웃으면서 설득시키려 한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화를 내고 있는 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하지 못하더니 점점 말수가 줄었고 결국 남편도 장례식장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부모를 떠나보낸 슬픔과 시댁 식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었죠. 그렇게 부모님의 장례가 끝이 나는 동안 남편은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이 집안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겠다는 거였고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확고해진 상태였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크게 미련 같은 것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에게는 아직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시했는데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앞으로 저를 더 막대할 것 같았어요. 장례가 끝난 날 저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남편만 있는 게 아닌 시부모님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잔치상을 한 상 가득 차려두신 채 뭐가 그리 기분이 좋으신지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네요. 제가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비틀거리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저는 불쾌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고 시모는 그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손을 올리셨네요. 너는 눈빛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누구 닮았네 했더니 너희 안 써둔 눈빛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마 성격도 거의 비슷했지.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까지 성격을 버린다더니 그 말이 100번 옳은 것 같다. 너는 무슨 애가 그 모양이냐?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어디서 눈을 치켜 세우고 있어? 너는 내가 웃음니? 날이 가면 갈수록 아주 더 막 나가려 들고 있어.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보였던 행동에 대해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뭐라고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죠.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쳐놓고 가셨으면서 저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안 드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 사람한테 이혼 통보하려고 온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안 식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만 사인하면 돼. 그럼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이야. 당신도 그걸 원하는 거잖아.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나는 전혀 그럴 생각 없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 오히려 상처는 우리가 더 크게 받았다는 거 몰라? 대화를 하다 보면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 난리를 피워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우리 엄마가 한강뷰에서 살고 싶다고 말도 못해? 그래, 내 아들 잘한다. 나도 이참에 한번 그런 곳에 살아보고 싶었던 것 뿐이다. 그 돈 어차피 통장에서 썩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시엠이 손 좀 들어달라고 했던 건데 네가 이렇게까지 난리 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시엠이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낼 수가 있는 거니? 옛날 같았으면 너는 뼈도 못 추렸어.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당장 나한테 사과부터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발도 들이지 못할 줄 알아. 알겠니? 아들, 너도 제대로 된 사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 이참에 확실하게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돼. 시모와 남편은 저보다 더 흥분해서는 술기운을 빌려 더욱더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조용하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부모와 남편을 무시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남편은 제가 싸던 짐들을 빼앗아 밖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니냐면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편의 성격은 조용하고 항상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면서 많은 사랑을 줬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진 그랬었죠. 부부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시모가 항상 뒤에서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싸움을 부추겼었죠. 하지만 항상 서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지혜롭게 헤쳐나갔었지만 남편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과 이혼하려고 싸놓은 짐을 공중으로 던져버렸을 때는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이미 남편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는 미련도 없었어요.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 던져버리고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까지 갈 거라는 한마디 한 뒤 집에서 나가려는데 시모가 가길 어딜 가냐고 제 뒷머리를 잡아 패대기를 쳤네요. 참을 만큼 참아왔던 저는 결국 시모를 미친 척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머리로 시모를 들이받아 버리자 남편은 넘어진 자기 엄마를 보며 경악을 했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자 현관문을 활짝 연 뒤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는지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더니 더 이상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시모는 죽겠다면서 남편 보고 저를 잡으라고 했지만 자기도 똑같이 당할까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제가 지른 비명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한 시모는 이혼만큼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이라는 게 시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변호사는 그동안 시모가 저를 대했던 행동들과 남편이 보였던 모습들을 봤을 때 제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으로 들어갈 시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려 했었고 더 중요한 건 저희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던 상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원래 시부모님께선 식당을 운영하셨었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단층으로 된 상가 건물이 공가가 되어버려 처분하려 하자 시모는 항상 식당이 작다고 불만을 가지셨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 자리 잡을 때까지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속을 하셨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상가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려 하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해선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다 보면 당연히 상처되는 말도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몸싸움도 생기는 건데 그걸 식당이랑 엮는 건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건 우리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가뜩이나 요즘 손님들도 안 와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는데 월세를 받겠다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내 아들과 이혼을 해도 식당은 계속 무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건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고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가족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저 인간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요. 저희 가족을 이용하려고만 들었지 진심으로 대해준 적은 없었잖아요. 막상 제가 극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불리해진 거 같으세요?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전부 다 당신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이번 달까지 월세 맞춰주지 않으면 당장 상가 뺄 테니 무조건 자금 마련해 두세요. 당신 집안이 망하든 말든 그건 더 이상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저는 지금 눈앞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저에게 월세를 줘야 된다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 집안 사람들의 사정을 일절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상가를 제공받아 벌어들인 수익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는 척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었죠.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시모에게는 조금도 베풀고 싶지 않았네요.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남편까지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고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둘의 문제이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은 그냥 놔두면 안 될까?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월세를 내면서 식당을 운영해? 당신도 봤잖아. 지금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월세까지 내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그동안 함께했던 정도 무시 못하는데 이건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미 나랑 남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사정까지 봐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게 누가 우리 부모님 장례식 때 그 난리를 치래? 당신 어머님이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맞는 거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당신도 그때 내 편이 아닌 어머님 편을 들어줬잖아. 그 상황은 누구라도 내 편을 들어줘야 했던 거라고. 생명보험금으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없는 거 알아? 나는 절대로 당신 집안 식구들을 용서해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질척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솔직하게 얘기할게. 식당 한번 살려보겠다고 나까지 회사 그만두고 부모님 돕고 있는 거 알지? 인건비 한 명이라도 줄여보려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정말 우리 부모님 식당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압류 스티커 붙었어. 부모님께서 돈 좀 만져보시겠다고 아파트 보증금 빼서 공동 투자를 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꽤 어려워졌나 봐. 원금도 못 찾고 있다고 하셨어.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엄마는 한강뷰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으셔서 큰 거 한탕 해보려다가 지금 이 사태까지 와버린 거야. 아무리 우리가 좋지 않게 끝났어도 인간적으로 숨은 쉴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소? 오죽했으면 나까지 찾아왔겠냐고. 제발 부탁이야. 식당은 건들지 말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건 당신 집안 사정이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마음이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못할 것 같으면 당장 식당 빼줬으면 좋겠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강뷰? 아주 꼴값들을 떨고 있네. 그런 거에 눈이 멀어서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있을 때 잘하라고 했지? 배가 불러서 앞뒤 안 가리고 덤비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저는 남편을 밀친 뒤 문을 세차게 닫아 버렸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을 왜 제가 봐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두 귀를 닫아 버렸고
결국 그 사람들은 식당 운영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저에게 월세를 주는 것보단 폐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까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무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었지만 그동안 저를 막대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갈 때는 살갑게 행동했다가 원하는 걸 얻으면 차갑게 돌변하는 그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고 배려조차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그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을 땐 찍소리 못하다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저를 막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었죠. 현재 남편과 저는 이혼한 상태이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은 뒤 법적으로 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진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남은 인생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어제 전 남편이 돈을 빌리러 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은 상태라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타까움보다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었고 보란 듯이 저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남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앞으로 제 삶에는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막내 동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추석 날짜가 다가오니 마음이 조급했는지 전화로 이번 추석에 얼굴 보러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말에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울며 불며 제발 용서해달라면서 앞으로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며 이혼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막내 동서의 말에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제 밑으로 5 동서가 저를 무시하며 고졸이라고 따돌릴 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정식으로 시댁 식구가 되었을 때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보다 훨씬 젊은 동서들이 먼저 시집을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과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겠다고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그래도 큰 며느리로 대접을 해주는 동서들이 너무 고마웠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와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저를 대하는 변화된 모습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평생 결혼을 못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네가 내 아들의 인생을 구제해줘서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둘째부터 막내까지 너희들이 큰애를 잘 좀 살펴주거라. 이제 막 한 식구가 돼서 적응하기 어려울 텐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지. 당연하죠, 어머님.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부 보셨잖아요. 서로 다툰 적 한 번 없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 유지해오고 있는걸요. 나야 당연히 너희들이 잘해줄 거라 믿고 있지.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잘 지내고 있었니? 그만큼 믿고 있으니까 큰애랑도 잘 지내줬으면 하는 거다. 이렇게 며느리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내 소원은 아들들이 전부 다 장가 가는 거였는데 이제 여한이 없다. 앞으로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여기는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어머님은 들어가 쉬세요. 음식 정리하고 설거지만 하면 되는걸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들어왔는데 저를 밝게 웃으면서 맞아준 동서들이 너무나 고마웠었어요. 시모도 제가 남편이랑 결혼해줘서 더 이상 소원이 없다며 기뻐하셨죠. 그렇게 분위기 좋게 주방에 함께 모여 식사를 끝낸 음식과 그릇들을 함께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째 동서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해맑게 웃으면서 첫날인 만큼 뒤에서 지켜보라고 하길래 괜찮다며 일손을 거들려 했지만 갑자기 막내 동서가 저에게 팔짱을 끼면서 식탁에 앉혔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라며 웃으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안절부절 못했지만 일단 동서들이 주방에서 분담을 나눠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죠. 그런 행동들이 저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요. 어정쩡하게 앉아서 동서들이 설거지하고 음식 정리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서로는 웃고 떠들며 그날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화를 나누는 게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섯 동서들은 영어로 서로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멀뚱히 쳐다보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아, 저희가 영어로 대화하는 것 보시고 많이 놀라셨나봐요. 저희는 평소에도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큰형님은 고졸이라고 하셨죠? 그래도 영어는 기본적인 건 하실 수 있으시죠? 요즘 영어는 필수잖아요. 그래도 저희 집안에 큰형님이신데 영어 하나 못할까봐?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죠, 형님? 자기들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님 당황스러워 하시잖아. 영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고졸 나온 게 뭐 어때서?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대학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형님 놀리면 재미있니? 최대한 배려해 드려야지. 동서들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표정과 말투로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영어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형님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무작정 친해지려 노력하는 건 저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동서들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었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동서들은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저는 고졸이라며 면전에 대고 무시하는 말투에 기분이 확 상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동서들의 인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벌써 첫째 동서가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첫째 동서의 말이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대충 알 것 같았어요. 첫째 동서 집안이 제일 잘 살고 있고 의사 집안이라 밑에 동서들은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떨어지면 받아 먹으려고 기다리는 동서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한심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점점 더 심해졌고
지나칠 정도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위기는 남자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교묘했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네는 결혼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잘 지내고 있는 것 보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요. 형님도 지금의 결혼 생활 만족하시잖아요? 당연하지. 나는 이 사람이랑 함께한 이후부터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걸? 동서도 행복하지? 얼마 전에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봐서. 아, 그거요? 당연히 부부가 함께 살면 이런저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 의견 충돌이 가끔가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지? 나는 또 뭐라고. 잘 지내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좀 걱정이 됐거든. 화장실 앞에서 서로 꽤 크게 다투고 있었잖아. 뭐야, 너희들 지금 싸웠니? 비싼 음식점에 온 만큼 웬만해선 여기에서들 싸우지 마라. 오늘은 좋은 날이잖니? 시모는 첫째 동서내외가 음식점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는 거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시모 앞에서 싸우는 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동서는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며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모와 대화를 이어나가며 흐트러졌던 분위기를 다시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얼굴을 붉힌 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저를 무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첫째 동서는 아예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걸 즐기는 듯 보였고, 그 밑에 동서들도 물들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 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동서의 막 나가는 행동을 멈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시모에게 은근슬쩍 말한 이유는 저를 건드려서 좋을 것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었습니다. 그걸 눈치챈 동서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급하게 저를 뒤따라왔어요. 그리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 좋게 식사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어머님한테 욕먹으니까 기분이 좋으셨어요? 말은 가려서 하셔야죠. 갑자기 분위기를 망쳐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아세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동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휘어잡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동서 밑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모양 같은데 그동안 아랫동서들 데리고 노니까 무슨 왕이라도 된 것 같아? 적당히 텃세 부렸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이번 건 경고에 불과해. 한 번만 더 나 건들면 그때는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그리고 유치하게 서로 뭉쳐서 나 앞에 두고 영어로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보면 몰라요? 아랫동서들은 전부 다 제 말을 따른다고요. 이제 막 결혼하고 들어와 놓고 도대체 무슨 변화를 주고 싶은 거죠? 그냥 쥐 죽은 듯이 지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제가 결정하는 거니 더 이상 제 심기 안 건드셨으면 좋겠네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서가 이 집안에 실사라도 된다는 거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테니까
그만 짖었으면 좋겠네. 나도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가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어. 나는 볼일 끝났으니까 볼일 보고 나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나 건드려서 좋을 것 하나 없다는 것만 알아둬.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동서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하길래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봤자 좋을 것 하나 없어서 화장실에서 빠져나왔고 동서는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장실에서 나오는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저를 뒤따라 오자마자 핸드폰을 들더니 아래 동서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를 아예 묵살한 채 대놓고 무시하면서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는 모습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결국 저도 숨기고 있던 발톱을 드러내게 되었고 추석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처참해진 아래 동서들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해야만 했고 시모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했던 아래 동서들은 결국 이혼을 결정해야만 할 정도로 인성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저와 동서들은 주방에서 몇 가지 음식과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저를 면전에 두고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말투부터 바라보는 시선들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었고 묵묵히 때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계획을 종점을 찍는 순간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시모의 분노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말았네요. 고생들 했다. 입이 워낙 많다 보니 음식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그네가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그래서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라고 했던 거다. 좋은 날인 만큼 서로 웃으면서 지내도록 하자. 어머님, 여기 있는 음식들 전부 저희가 한 거예요. 형님은 처음 보내는 추석이라 올해는 많은 것들을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큰형님이 워낙 이리저리 탁구공처럼 튀는 성격이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가끔 가다 무서울 정도로 돌변하신다니까요. 저희가 솔직히 큰형님 들어오고 나서 주방 쪽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상황 정리 좀 해주세요, 어머님. 상황 정리? 너희들 잘 지내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좀 전에 주방에서도 서로 웃고 떠들었는데 그럼 그건 뭐니? 어머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어머님 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동서들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주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식탁 의자에 앉혀놨는데 밝게 웃으면서 저를 대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었어요. 늦은 나이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늦은 만큼 부족한 것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부터 서로 뭉쳐서 영어로 대화하더니 저를 헐뜯기 시작했고 상당히 불쾌한 말들을 하면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형님, 지금 오해인 거 아시죠? 지금 하신 말에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헐뜯다뇨. 말은 가려서 하셔야죠. 어머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영어로 대화하는 건 일상이잖아요. 그동안 어머님도 봐오셨잖아요. 그냥 형님의 좋은 모습만 보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 가지고 저와 아랫동서들을 한 번에 싸잡아
나쁜 며느리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싸우자고 이런 판을 벌이시는 건가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첫째 동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랫 동서들도 함께 동조하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저에게 책임지라는 말에 저도 동서들에게 책임질 수 있냐고 되물었고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동서들이 너무 한심했어요. 어떻게 된 게 단 한 명도 멀쩡한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앞날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동서들이 시댁 집안에서 빠질 거라는 걸 저는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모두가 모인 자리 중간에 올려놓았고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제일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건 저보다 시모였네요. 저희에겐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세요.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이 집안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모습들이 정말 꼴보기 싫어요. 솔직히 형님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목에 힘주고 있는 거 보셨어요? 누가 고졸 출신 아니랄까봐 영어 하나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 봐봐요. 무슨 사육장에 앉혀놓은 동물 같지 않아요? 그래도 표정 관리 잘해. 웃어줘야 우리가 자기 욕하는 거 모를 거 아냐. 얼굴 굳어지면 분위기 살핀다. 원래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눈치 하나는 엄청 빠르거든. 그래야 먹고 사니까. 우리랑 급이 다른데 어울리려는 게 너무 더럽지 않니? 아까 제 어깨를 터치하면서 아는 척 하는데 토할 뻔했다니까요. 어머님만 아니었어도 바로 손이 올라갈 뻔했어요. 형님, 못 사는 집안일수록 원래 저렇게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안은 그렇다 쳐도 겉에서 나오는 풍채가 너무 싼티 나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저까지 싸 보인다니까요. 큰 아주버님은 도대체 저 사람이 뭐가 좋다고 끼고 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먹을 만큼 나이 먹었으면 그냥 혼자 살면 되는 걸 가지고 결혼 안 하겠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더니만 결국엔 여자 하나 데려와도 저런 급 떨어지는 사람을 데려와서 형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기분 더러운데요. 어머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형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가만 보면 속 터지는 행동을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어쩔 때는 대화조차 안 될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어서 그냥 요양원에 보내버릴까도 생각했었어. 저는 영어로 나누고 있던 대화 내용을 시모 앞에서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래 동서들은 경악을 했고 얼굴이 빨개져서는 숨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들까지 정확하게 전부 다 번역해 주었고 시모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헐뜯은 거냐며 결국 폭발하시고 마셨네요. 제일 큰 충격을 받으신 건 첫째 동서가 시모에게 뱉었던 막말에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 버리셨고 남편과 시동생들은 영어를 알아듣기 때문에 듣고 있던 도중에 경악을 하며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 어떠한 변명거리라도 찾으려는 첫째 동서가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영어로 대화할 줄 안다고 얘기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당연히 영어로 대할 줄 안다고 얘기하려 했지. 그런데 그 전부터 나를 무시하면서 신경 거슬리게 하는 말들을 쏟아냈는데 굳이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고 싶었겠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 또한 친해지고 싶지 않더라고. 첫날부터 인성들이 보이는데 내가 왜 동서들이랑 함께 웃고 떠들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께서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얼마나 영어로 뒤에서 험담을 했겠어? 그것도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기분이 좀 풀리던? 너희들 인성 전부 다 드러났는데 이제 어쩔 거야? 책임질 수 있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충분히 책임질 각오들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직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첫째 동서는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에서 내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달려가 인터폰에 비친 얼굴을 보는 순간 경악을 했고 첫째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떤 관계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오신 분과 첫째 동서가 눈이 마주친 순간 시댁 집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왜 아빠가 형님의 이름을 부르신 거죠? 그거야 당연히 경아 아버지가 우리 병원에 건물주니까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뭐라고요? 우리 병원 건물의 소유주가 형님의 아버님이셨다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거짓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잠깐 시간 좀 내달라는 말에 시간은 남겠다. 오래간만에 사돈어른이랑 술 한잔 걸칠 겸 와본 거지. 그런데 너는 왜 아까부터 그런 불안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잘못하기라도 한 거니? 기분 좋은 추석날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마음 아프시겠지만 사람이 가진 게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막 대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행동을 지나칠 정도로 하고 있길래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모시게 된 거였어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첫째 동서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녹음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지금 아니면 두 번 다시 어른답지 않은 동서의 행동을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바쁘신 와중에 잠깐 뵙자고 청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동서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네요. 들어보시고 결정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그거 듣지 마요. 내 말을 먼저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듣지 마시라고. 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신 거야?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두 번 다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네가 한 행동들이 상당히 지나쳤나 보구나. 첫째 동서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들었던 녹음된 내용을 듣게 되셨고 묵묵히 듣고 계셨던 아버님께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시더니 마지막에 시모에게 뱉은 한마디에 결국 아버님의 손으로 동서의 뺨을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첫째 동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동서의 아버님께선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 죄송하다며 시모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네요.
동서의 개념 없는 행동들이 낳은 결과였고, 동서의 아버님께서 무릎을 꿇으시자 아래 동서들 전부 시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도 그렇고 시동생들은 선 넘는 행동을 저질렀던 아래 동서들과 이혼을 하겠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용서받기에는 쉽지 않았고, 결국 동서들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첫째 동서를 주축으로 뭉쳤던 아래 동서들의 입에서 그동안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헐뜯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추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서로가 뒤엉켜 머리채를 잡으며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게 되었고, 시동생들은 질릴 대로 질려버렸는지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오히려 가족들이 더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동서들은 매번 저에게 찾아와 시동생들 좀 설득시켜 달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남편은 절대 받아주지 말라며 기회를 줘봤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차라리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시동생들에게 내놓았어요. 지금까지 이혼 문제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받고 있긴 하지만 조만간 정리가 될 듯 싶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서가 울며 불며 전화하고 찾아오면서 난리도 아니네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애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제 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시동생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본인이 하기에 달렸겠죠. 동서들이 앞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추석에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고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라며 언제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